한국의 살인사건 91번째 사건입니다. 벌써 91회입니다, 교수님. 이제 100회 특집이 9번 남았는데 100회를 뭐를 해야 될지를 지금 머리가 복잡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100회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나는 지금 매일 그 100회 살인사건, 100회 대한민국 살인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선정할 건가 그거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91번째 사건 그래도 또. 근데 100회 때는 30만 되겠죠? 안 될까요? 우리 교수님 매번 이 얘기를 하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생일 때도 그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신. 네. 오늘은요 교통사고 위장살인 사건입니다. 군산, 네.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어요. 네, 이 사건도 2013년에 예. 수사가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3년 8월 말쯤에요. 금감원에 아마 파견된 보험사 직원이 있었나 봐요. 예, 보험사 직원들이 그 금융감독원에 파견 나가 있어요. 예. 그 직원이 이제 서울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첩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치수 미제 사건 전담팀의 이치수 팀장 그 사람한테 이제 이게 제보가 된 거예요. 정보가 네. 제공이 된 거예요. 그 내용, 그 이제 뭐 첩보 내용, 뭐 정보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떤 특정인이 있는데 그 특정인하고 그 사람의 가족 이 사람들이 보험 지급을 받게 되는데 너무 많다. 보험 사기 그런 그리고 그래서 이거 보험 사기가 좀 의심된다.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다.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이거 한번 좀 수사해 주시오 하고 제보가 온 거예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특정인은 누구냐면요, 58세 여성 신 씨고요. 거기와 그 딸들이 계속 보험을 이제 계속 탔는 건데 여기 보험 수령금을 보니까 사망 사건의 보험금 수령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져서 받은 뭐 상해 보험, 재해 보험 이런 게 좀 많았나 봐요. 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달리 이 가족들이 이 신 씨와 그 자녀들 이 가족들이 유달리 보험금을 많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단에서 엎어졌다, 뭐 어디 가서 자빠졌다 이러면서 수시로 보험금을 자꾸 이거 신청을 하니까 이거 보험금도 또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돈도.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의심스러우니까 수사 한번 해주시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수상하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들어오는 게 그건 아닌데 아니죠. 보통 보험 사기가 보이는 특징을 이 사건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한 건으로 안 끝나죠. 보험 사기는 대체로. 네. 자꾸 해요. 네. 재미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지인들, 가까운 사람까지 맞아요. 쭉쭉쭉 이제 확대해 간다라는 게 맞아요. 이 보험 사기의 특징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정인 신 씨뿐만 아니라 그 딸들한테까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건 중에 사망 사건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사망 사건. 네. 다른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망 사건은 사실 뭐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하고 연관된 사건 중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망 사건. 그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그 당시 경찰이 판단을 했었던 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1998년도에 발생했는데 미제예요. 범인은 네.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금 자주 신청하는 신 씨하고 연관된 그 사건인데 신 씨의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원래 이 신 씨가 보험금 청구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이거는 교통사고 아니야.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렇게 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범인을 못 잡아서 미제로 그냥 남겨놓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하고도 이 신 씨가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망 사건에서 이제 뭐 살해 사건으로 조사를 했지만 일단 현재는 사망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망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도 사망한 사람은요 전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 1998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1997년에 이혼을 해서 이미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따로는 아니고요. 이혼을 했는데 한 집에서 거주는 해요. 딸들하고 딸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사건 발생 1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97년도 9월 달에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냥 그 한 집에서 살고는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강 씨인데 그 당시 나이가 48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상태 2013년 당시에 58세니까 그때는 이 여성도 다르죠. 네네. 그죠? 98년도니까. 이때 이제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걸로 됐는데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걸로 판단하고 이 신 씨가 자기 남편 보험금도 청구했는데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아니야. 살인사건이야. 누군가 죽인 거야. 그 바람에 보험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바뀌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막 하다가 결국은 범인 못 잡고 정리됐던 그런 사건이 저 제보를 받고 금감원 직원의 제보를 받고 이 여성이 탔던 보험금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 사망 사건 정말하면 살인 사건이 하나 딱 눈에 띈 거예요. 이치수 팀장한테. 그러니까 이치수 팀장이 이거 봐라. 요거 한번 왜 교통사고로 그 당시에 위장해서 사람을 죽였을까?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남편을 그냥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살해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실 위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살해할 때는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잖아요. 번거롭죠.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로 무언가 이득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 이득에는 이제 보험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보험 사기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탄력을 받으면서 수사를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보이게 해야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절차로 사람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죽일 목적만 있었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교통사고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위장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거는 뭔가 이득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보받은 거에 따르면 이 여자는 계속 보험금을 하도 많이 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혹시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는데 전 남편이 죽었는데 이 사람도 교통사고로 위장해갖고 보험금 받으려고 실제로 또 신청도 했었고 네. 그러려고 이 사람이 혹시 죽이는데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수사가. 네. 그렇다면 이 그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가장 이득을 남는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부터 시작해야 됐더니 이게 받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 피해자 남편 이 사람의 전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 누가 타요? 가족이 타잖아요. 네. 그런 딸들이 일단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보험이 또 도대체 몇 개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가 또 그 궁금해지는 당시에 거죠. 이제 몇 개 보험 들었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3개 들었대요. 그것도 다른 보험은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만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만 드나요? 네, 자동차 보험만 3개 들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특약도 있어요. 이게 그때도 한번 나왔었던 네. 거가 있었는데 특약. 휴일 사망한 시에는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시간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이치수 팀장 입장에서는 얼른 이거 이상하다. 보험금 자주 신청한다는 그 제보로 수사를 하는데 그 범주 속에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고 보험 청구를 했었는데 이 여자가 그거 못 받았어. 그거 못 받은 이유는 살인 사건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남편을 복잡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해가지고 이득 볼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물론 이제 그때도 사망했을 때도 이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수사는 진행이 됐겠죠. 네. 당연히 그때도 신 씨, 이 여성, 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리바이 같은 거 다 깼겠죠. 네. 근데 그때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의심되는 용의자들의 알리바이가 완벽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 씨 같은 경우도 알리바이가 확실했다는 거죠. 네. 또 신 씨와 관련돼 있었던 사람도 알리바이가 완벽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미제로 된 건데 저는 이치수 팀장님이 대단하신 게 그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역발상에. 네. 그럼 이 알리바이를 깨는 것부터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볼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문제는 공소시효예요.
아, 맞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예요. 발생하고 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게 돼 있냐면 2013년 12월 19일 날 끝나요. 이거 2013년 8월 말에 저희가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 살인 사건 만약에 한다면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98년도까지는 공소시효 15년이니까. 그쵸. 2000 이제 그 넉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 빨리 수사 진행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1998년도 그 글로 가야 사건을 돼, 이제 분석을 글로. 해봐야 네. 되겠죠. 98년도로 흘러갑니다. 네. 이거는 1998년 12월 20일 날 11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이 교통사고요. 예. 마을 주민 A 씨가요. 그 돼지 축사 쪽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예. 처음에 아이 뭐 그냥 뭐가 뭐 부딪히는 소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가 막 요란하게 짖었대요. 그러니까 쿵 소리 나고 개가 막 요란하게 짖는다? 그러면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사 이 사람 아마 그 돼지 축사 운영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 이분이 이제 축사를 그 돌아보러 나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같은 마을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네, 이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식, 이 두 사람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 거였는데, 보다 보니까 뭐가 자동차에서 전조등이 깜빡깜빡 켜진 채로 돼지 축사에게 처박혀 있는, 아이고, 박혀 있는 차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축사 주인도 가다가 그분들하고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네. 거기서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신 씨의 남편 강 씨. 그 당시에 48살이에요. 이 사람이 운전석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사망을 해서 미동이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땐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119에다 먼저 신고했더라고요. 네. 뭐 교통사고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119가 나왔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까 돼지 축사에 박았다고 했는데 보통 교수님 돼지 축사가 왜 시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 그 외진길에 있는데 뭐 속도 내는 곳 구간도 아닌데. 거기는 속도가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래요. 대체로 아마 이 좁은 길 같아요. 콘크리트로 뭐 단차선 같이 해놓잖아요. 시골 가면 녹록길 같이. 네. 그러니까 거기는 속도 낼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상한 교통사고 현장인 거예요. 경찰이 볼 때는. 거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멘트로 겨우 녹로같이 포장해가지고 그것도 일직선이냐? 아니에요. 구비구비예요. 그럼 속력 못 내잖아요. 네. 그런데 속력을 내가지고 와서 돼지 축사를 확 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봐야죠. 네. 차보면 나오잖아. 근데 차의 파손 상태가 뭔가 사망할 정도의 파손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구형 프린스라고 그러네요. 저 프린스 탔었거든요. 구형 프린스인데 이게 겨우 차가 어느 정도냐면 사망할 정도면 차가 반파 정도 돼야 돼요. 거의 완파 정도. 근데 이 경우는 운전석 쪽 범퍼 조금 깨지고요. 네. 팬더 일부 찌그러졌대요. 방향지시등 정도 깨진 정도래요. 그러면 쿵하고 받았어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차량 파손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큰 추돌 사고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사한 경찰관들이 이건 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이제 바깥을 본 거잖아요. 그 네. 외관 상태랑 바깥을 봤으면 그럼 안에서 사망했으면은 이 피해자와 뭔가 차량 안에 내부의 차량 확 부딪혀야 네, 되지. 손상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요. 차를 추돌해가지고 쾅 부딪히잖아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면 엄청난 속력으로 가가지고 부딪히면서 핸들에 머리를 때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튕겨나오면서 유리를 뚫고 나가는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망할 수 있는데 변형이 전혀 없대요. 핸들에도 박은 흔적, 앞에 유리도 깨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운전자가 사망해? 이거는 교통사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말 안 돼요, 이거. 네. 그렇다면 이제 부검을 하면 정확한 것이 그렇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앞에 그렇죠. 때려야죠. 부딪히는데 이 후두부 쪽에 다수의 그 동심원 모양의 손상이 있었던 동글동글한 거예요. 거. 네. 그렇다면 이건 차량으로 해서 부딪혔던 손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떤 무기네요. 네. 그런데다가 교통사고 날 때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는데요. 저는 그때 다친 부분이 다리였거든요. 다리 아니면 가슴이에요. 네. 눌려서. 이게 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다리가 손상이 되는데 보통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날 때 그걸 많이 보는데 맞아요. 흉복부도 없고 다리 손상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다가 뭔가 추돌해서 사망하면 볼 것도 없어요. 안면부, 그것도 앞쪽이에요. 그다음에 흉복부가 눌리거나 네. 아니면 다리가 끼인다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추돌해서 죽은 거 분명히 아니에요. 후두부 쪽에 있던 공격에 이것도, 의해서 받았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혈중 알코올이 0.28%. 술은 많이 마셨네요. 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진짜 사인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부 손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후두부 이 손상에 의해서 사망한 거라는 거죠. 그러고 그 차 안에서 그 당시에 그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점퍼가 발견이 됐대요. 점퍼가 발견했는데 이 혈흔의 위치가 웃겨요. 이 점퍼 팔 이게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아요. 뒤집힌 부분. 이게 있는데 다시 뒤집으니까 바깥쪽에 혈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퍼가 발견이 됐는데 점퍼가 이렇게 접혀 있었나 봐요. 네. 이거를 다시 원위치시켰더니 겉에 피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옷 입은 상태에서 피를 흘렸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누군가 벗겨놓은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근데 그 와중에 다치는 와중에 옷을 벗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거 옷을 입고 벗고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뒷좌석에 방치되어 있는 점퍼가 있는데 소매가 이렇게 걷어져 있었다. 경찰이 그걸 꺼내가지고 소매 걷은 거를 다시 펴보니까 바깥쪽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이거는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벗어서 접어가지고 뒷좌석에 놓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옷 벗겼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살인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험 자동차 보험 3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 합쳐서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수령자는 딸로 돼 있었어요. 뭐 당연히 그 1년 전에 이혼했었으니까 딸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3개 중에서 하나 1억은 딸이 수령을 했어요. 1억은 네. 5억 7천 중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이게 딸이 수익자로 돼 있는데 이 보험은 그러면 그 생전에 남편이 들었느냐? 아니에요. 아내가 들었어요. 남편 몰래 가입한 거예요. 몰래 가입했다고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빨리 갔나? 여하튼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사건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죽은 사람이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원한 살 사람인가 누가 죽였나.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살인 사건인데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안에 그 지인일 가능성이 네. 많고 원한을 살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술은 많이 마시긴 한데 원할 살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자동차 보험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 세 개나. 개.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뭘 성실한 사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세금 체납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번호판이 뛰어가잖아요. 세금 네. 안 내면 뛰어가는데 그거를 이혼한 전처가 1년 전에 이혼한 전처 신 씨가 100만 원 대신 내주고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번호판 다시 붙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미납이에요. 네. 안 내서 실효가 된 그 아까 자동차 보험 3개 네. 그 중에 한 건을 또 보험료를 더 넣어가지고 되살렸어요. 신 씨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개 들었는데 남편 몰래 들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했냐면 그 당시 경찰이 필적 감정했어요. 그랬더니 신 씨 필적이에요. 아내 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신 씨는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것을
혼자 신씨 혼자 꾸몄을까라는 이제 전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씨 옆에 또 내연남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 씨였는데요. 63살. 예. 좀 나이 차이가 있네요, 신 씨하고. 뭐 그 내연남 최 씨가 있어서 이 아내 신 씨, 전처 아내 신 씨와 이 내연남 최 씨가 같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인 사건을 일으킨 건데 그 살인 사건을 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내 신 씨였어요. 자동차 보험 3개씩이나 들어놓고 그것도 본인 필적이에요. 그 보험 가입 내역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신 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보험도 남편 몰래 3개 들었다. 그럼 보험금 달려고 그런 거야. 거기에다가 남편이 운전하게끔 하려면 번호판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 시청에서 뛰어갔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붙여줬어. 그다음에 보험도 3개 중에 하나가 실효됐는데 나머지 보험금을 자기가 넣어줘갖고 도로 살렸어. 보험금 달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신씨 이상해. 이거 아내가 이상해. 그리고 이 여자를 용의자로 딱 본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신씨라는 이 여성과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아서 최모 씨라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그 당시 경찰도 올려놨어요. 네. 올려놨는데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 하고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이게 채권 채무 맞보증하고 있더래요 서로. 내연 관계임에도 예, 맞보증. 맞보증이 서로 돼 있으니까 맞보증이 뭔지 아시죠? 서로 보증. 그러니까 내가 유니 프로파일러가 돈 빌리는데 보증서 줘. 이 사람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고 보증서 줘 여기다가. 네. 그러면 또 내가 빌릴 때는 유니 프로파일러가 나를 보증서 줘. 이 맞보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이 내연 관계인데 채무를 맞보증해주고 있는 얽혀진 사이예요. 둘 다 또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 경찰이 야 이거 전처하고 전처의 내연남 최 씨하고 둘이 짜고 공모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갖고 이 전 남편을 죽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거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왔는데 문제는 그 범행 시간대에 이 신 씨도 이 내연남도 알리바이가 모두가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반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신 씨 같은 경우요 추정 시간대 집에서 아까 아들하고 딸 있다 그랬잖아요. 예. 딸들하고 남편 딱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그냥 경찰이 전화 와서 우리 남편이 전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난 간 것뿐이다. 그랬는데 이걸 또 아들하고 딸이 맞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은 알리바이 신 씨는 딱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연남 최 씨 같은 경우도 난 그때 지인들하고 술 먹고 있었다. 근데 지인 거기다 또 거기 술 먹었던 주점 주인까지 이 사람 그 시간대 술 먹은 거 맞다. 그러니까 알리바이 똑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두 사람이 전처와 전처의 내연남 둘이 짜고 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죽인 건데 요거 이제 딱 걸렸다 그랬는데 두 사람 알리바이가 딱 떨어지는 거야. 자, 아내 신 씨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딸이 그 시간대 우리 엄마 저희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고 딱 그냥 증언을 해요. 네. 아빠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건 신 씨 빠졌어. 그다음에 내연남 최 씨 딱 해서 최 씨 그 당시에 당신은 그때 어디서 뭐 했어 그 시간대 그랬더니 나는 저 아는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있었어요. 나 그 술 먹은 저 술집하고 술집 주인하고 그 나하고 술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조사했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술집 주인도 그러고 우리 가게에서요 그 시간대 우리 가게에서 술 먹었어요. 또 누구랑 먹었어요? 이거 저 김말동이 누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알리바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돼 가지고 의심을 받은 두 사람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용의자가 없다 보니까 미제 이거는 사건이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팀장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알리바이 신 씨와 최 씨의 알리바이가 정말 그거 사실일까? 그거 한번 깨보자. 그래서 원점 재수사예요. 그때 의심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잖아요. 네, 아까 번호판 살리고 보험 살리고 또 이혼해서 따로 잠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내연남도 내연남도 있어요. 있었는데 네. 굳이 왜 그런 걸 다 살려주냐. 그리고 그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그날 구태여 아들하고 딸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왜 기다렸지? 그러니까요. 알리바이 맞추려고 일부러 기다렸나? 하여튼 그렇고요. 이 신 씨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재혼했다네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소급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와요.
신 씨는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2006년도에 이게 재혼남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하네. 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이제 이치수 팀장이 이거 알리바이가 그 당시에는 확실했지만 이 알리바이 속에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원점 재수사를 탁 들어가고 보험 살린 거, 번호판 살린 거, 그날따라 거기 또 내연남 있는 거, 그날따라 아들 딸 있는데 와서 그 남편을 기다렸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이게 맞아? 그럼 신씨 다시 한번 그 이후 행적 조사해 보자. 그래서 그 여성의 그 행적을 조사했더니 남편이 죽자마자 재혼을 해. 근데 아까 내연남 최 씨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그 남성. 전에 아마 그 딴 남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내연남이 있었잖아요, 최 씨가.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살다가 2006년도에 그 재혼한 남자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한 이유를 또 그 자살한 남성의 이제 아들을 찾아가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모모 씨 아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래. 모른대요. 알고 봤더니 이 신 씨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처음에 이제 바뀐 이름. 자기 아버지랑 결혼할 때 이름이 아니구나. 신 뭐 말순이가 아니고 네. 신 뭐 물순이로 바뀌었나? 하여튼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아들이 나 그 여자 모르는데 했는데 원명이 이제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결혼할 때 이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뭐 재혼했던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었다고 이제 누군지 알 것 같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구치소에서 자살할 때 유서를 썼다며요. 네, 유서를 썼는데 거기에 억울하다라고 써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걸 더 수사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수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락했나 봐요. 그렇지만 일단 신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은 이치수 팀장이 가졌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아시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남편이 자살한 이유, 재혼한 남편이 자살한 이유는 듣긴 들었는데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서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때 하여튼 이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요. 그때 하여튼 재혼한 남편이 구치소에서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유서에 썼다는 얘기를 재혼한 남편의 아들로부터 경찰이 듣는 순간 이거는 신 씨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수사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거죠. 전 남편 죽고 그다음에 지금 재혼한 남편은 자살하고. 수사 들어갔어요. 일단 내연남 최 씨 행적 수사를 먼저 시작했네요, 경찰이. 네. 아마 신 씨보다는 최 씨의 그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 깨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씨 사건 이후로요, 이 최 씨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이제 교통사고에서 살인 사건으로 아마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잠적을 했었어요. 잠수 탔어요. 1월 22일 날, 12월 22일 날 사건 났잖아요. 네. 그 사건 나고 나서 연락 딱 끊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최 씨가. 네. 행불됐다가 이제 그때 계속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사하던 사람들이 최 씨 오라고 내연남도 신 씨도 조사하고 있었고 내연남 최 씨도 조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계속 불렀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잠수 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언제 출석을 하냐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 1월 4일 날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건 나고 바로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잠수 타고. 거의 2주가 지나서 2주 지났죠. 2주. 네. 2주 지나가지고 1월 4일 날 겨우 경찰이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 물어본 거지. 그때 수사했던 경찰이 어디 당신 22일 그 전후에서 교통사고 난 날 전후에서 당신의 행적을 대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알리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주점에서 그때 술 먹고 있었고 친구 주점 주인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거를 오라고 부를 때 12월 22일 경에 오라고 불렀을 때 와서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2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1월 4일 날 뒤늦게 나타나서 그 알리바이를 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그 사람들한테 확인한 거지. 이 사람 말이 사실이냐고. 그리고 왜 그럼 당신 그때는 오라는데 안 오고 사라졌어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이 최 씨가 얘기하냐면 나 그때 내가 군산에서 택시 지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낙선을 했어. 내가 그 충격 받아가지고 저 경기도 일산 저쪽 원당 고향 원당 쪽에 있는 후배한테 갔다
왔다. 그때 그래서 거기 2주 동안 가 있는 바람에 당신네들이 부를 때 내가 못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가 있던 후배 전화번호를 다 알려줘요. 경찰한테. 아 근데 교수님 경찰 조사가 경찰에서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이거 선거 떨어졌다고 안 오나요? 뭐 본인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1월 4일 날 뒤늦게 출석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는 주점에서 술 먹고 친구랑 술 먹고 있었다. 그 다음에 2주 동안 내가 원당에 있는 후배한테 갔는데 그 후배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가 2주 동안 거기 와 있었는지 안 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원당 후배는 따질 건 없고요.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점하고 주점 주인 그다음에 주점에서 만났다는 이 사람 친구 상대로 알리바이 물어봤더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경찰은 알리바이가 성립된 걸로 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사는 개판으로 한 거고요. 이거 저도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수사 더럽게 못한 거예요. 그거 첫 번째 수사. 근데 이제 이 이치수 팀장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맞은 게 의심스러워.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이 지인들 다시 찾아가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 이제 한 15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깨보자. 15년 전에 만약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15년 뒤에 찾아가고 다시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놈 많아요. 그 중요한 거. 나 그런 사건 많이 해봤어요. 한 10년 전 사건 그때 그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알리바이 성립시켜주느라고 와서 강도 사건 내가 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진술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검거를 못했는데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다시 찾아갔어요.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완도 땅끝마을까지 갔어요. 내가 출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지가 그때 알리바이 대줬던 증언 자체를 기억도 못해. 거짓말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궁해갖고 내가 강도 이거 다시 그 체포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수 팀장이 그 짬밥이 있고 수사관으로서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15년 전에는 알리바이 이 사람들이 얘기 다 해줬지만 지금 내가 덥석 찾아가갖고 그때 상황을 다시 물어보면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틀어진 관계가 돼가지고 둘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게 원당 사는 아까 그 후배 있잖아요. 2주 동안 있게 해줬다는 사람. 그 후배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 교수님하고 똑같아. 기억 못해요. 그 사실을. 이거는 순서를 왜 원당 사는 그 최 씨 지인한테 먼저 한 줄 아세요? 아니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알리바이를 깨러 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관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보다 좀 먼 거리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인 아까 주점에서 술 먹었을 때 주점 주인하고 친구라는 사람은 직접 증언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네. 요 사람들 다이렉트 채는 것보다 20일 날 사건 발생하고 1월 4일까지 2주 동안 묵게 해줬다는 원당 지인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사실 직접 사건하고 연관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리바이 세워주는데 직접 그 연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 먼 쪽에 있는 사람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사건하고 거리가 가장 먼 사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당에 있는 2주 동안 있게 해줬다는 숙식 제공했다는 그 지인을 먼저 경찰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용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도 못해요. 2주 동안 자기한테 와서 비비고 있을 사람 정도면 가까운 사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최 씨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죠, 이건. 최 씨를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또 그 봤더니 그 사람은 익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산 사람인 최 씨하고는 선후배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학교로도. 네. 그런데 익산 사람인 그 사람 그 분당 원당에 있는 집에 가서 2주 동안 있다 왔다. 여기서부터 이치수 팀장이 웃긴다 이거. 그래서 쫓아갑니다. 전화로 이제 얘기하다가 바로 쫓아가서 원당 출장 가서 만나요. 그래서 그러면 2주 동안 14일 동안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럼 군산에 아는 사람 없냐? 저는 익산이 고향이고 군산에 선후배 없는데요. 꼭 있다면 우리 누나가 군산에 살아요. 이 얘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나랑 연관이 있나? 라고 해서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해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제 이 최모모 씨라는 사람 아느냐? 아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누나가.
누나는 그러니까 이 누나는 군산에 살고 있는 누나는 최 씨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군산으로 가야지 누나 만나러. 그렇죠. 네, 갔어요 군산으로. 그렇다면 15년 전에 있었던 이 후배와의 알리바이는 일단 깨지는 거네요. 깨진 거죠. 그건 이제 그 후배 그거 이제 확인하러 간 거예요. 누나 만나러 군산으로 갔어요. 9월 네. 말에. 네. 만났는데 3번에 걸쳐서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만 해요. 이 누나가. 근데 네. 얼마나 설득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서울청에서 군산으로 출장 가가지고 3번 나는 모르는 일이다를 받았는데 4번째 또 가잖아요. 네. 이 지수팀장이 상당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4번째 또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예전에 얘기한 거는 예전에 거짓말한 거는 이제 공소시효고 뭐고 다 지났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 거짓말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번째가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을 얘기하면서 겁을 좀 준 거죠. 그쵸. 그랬더니 누나라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실은 나 처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아까 앞번에 몰랐다는 3번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용 얘기해요. 근데 이 누나가 여기 참 이제 이게 또 직접 엮여 있어요. 직접 증언을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당일날 최 씨와 술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 씨 같이 먹은 게 아니라요. 최 씨가 그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자기의 지인, 그 다음에 주점 주인 셋이서 술 먹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때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하고 내연 관계예요. 이 누나가. 이 군산 누나가 그 당시에 이 그 최 씨하고 같이 술 먹었다는 지인하고 내연 관계예요. 그리고 그 주점 주인은 최 씨하고 내연 관계. 에이? 복잡하죠? 최 씨 그러면 내연 관계 있는 사람이 아까 신 씨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럼 둘이네요. 아까 주점 주인하고 예, 이중 플레이한 겁니다. 그 당시에 최 씨는 이 신 씨 있잖아요. 남편 죽은 이 여성 신 씨하고도 내연 관계. 그 당시에 주점 주인 우리 집에서 술 먹었어요 하고 증언해준 그 알리바이 성립시켜준 그 주점 주인하고도 내연 관계. 그러니까 이중 줄타기라고. 아 웃겨요 이거. 근데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아까 수사 막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내연 관계 주점 여주인이 내연 관계였다면 이거 알리바이 이거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가 군산 누나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저하고 그날 그 이 주점에서 술 먹었다는 그 최 씨의 친구하고 저하고는 내연이고요. 그 다음에 주점 주인하고 최 씨하고 내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주점 주인하고 당신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스탠드바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래요. 그래서 그 이렇게 서로 소개해가지고 엮인 사이였어요. 근데 이 군산 누나가 실은 최 씨와 이 주점 주인을 소개시켜 준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최 씨라는 사람은 신 씨라는 그 여성 만나고 있었고 그 동시에 주점 여주인까지 만나고 있으니까 자기 연인이니까 거짓말 해준 거지 뭐야. 경찰이 물어볼 때 우리 술집에서 술 먹고 있었다고. 그리고 친구라는 놈도 거기 같이 친구니까 거짓말 했는데 그때 지인이 지금 군산 누나하고 또 내연 관계고. 아고 복잡해. 아고 복잡해.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원당에 가긴 갔어요. 4명이. 아까 주점 주인, 네. 그다음에 최 씨, 그다음에 군산 누나의 내연남. 갔어요. 4명이 가가지고 하루 잤어요. 14일이 아니라요. 하루. 그 군산 누나가 자기 동생 집이 이제 원당이니까 거기 데리고 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그 군산 누나하고 그 내연 관계 남자, 그 둘이는 군산으로 왔고, 그 다음에 주점 주인하고 최 씨, 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군산으로 왔대요. 딴 데 댕겨다 온 거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군산 누나가 얘기하기를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때요, 최 씨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람을 쐬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연남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말했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알리바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15년 전에 있었던 예. 알리바이가 바로 깨지는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3번까지 진술을 안 했잖아요. 예. 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군산 쫓아다니면서 별 회유 협박은 아니고 회유 설득 많이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뭐 저 최 씨는 이제 딱 알았어. 이 새끼 범인이구나.
신 씨하고 최 씨는 이거 범인이다 이제 인식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단란주점 여주인도 거짓말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죠. 내연녀. 군산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단란주점 이거 최 씨하고 내연 관계였잖아. 그러면 단란주점 여주인 조사하러 가야지. 그리고 아까 최 씨가 사람을 죽인 걸 직접적으로 들은 게 사실 이 주점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확실히 들으면 그죠? 이건 게임셋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점 주인 만나러 가요. 갔더니 바쁘다고 계속 피해요. 계속 피해요. 그러면서 나 그 최 씨하고는 4, 5년 전에 내연 관계였는데 지금 현재 헤어졌다. 헤어졌다. 나 지금 혼자서 주점도 그만두고 식당 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형사님들이 아니죠. 계시죠.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백받는 건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형사들이 계속 바쁘다면서 피하고 안 만나주니까 무슨 혐의가 있어서 강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점 주인 여성의 주변을 좀 알아봤어요. 가족 관계를. 네. 그랬더니 그 중에 사위가 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보 줘갖고 한 사건이잖아. 그러면 사위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사위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보험사인데. 네. 그래서 사위가 자기 이제 이를테면 장모를 설득을 해요. 장모님 이거 더 커집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게 의심돼 가지고 경찰에 제보 줬던 거고 경찰이 이미 벌써 저 군산 누나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 최 씨까지 다 조사해서 지금 누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누나 여기서 거짓말하면 그 장모님 여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사위가 설득을 하도록 경찰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돌려서 우회해 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네. 이거 자주 써서는 안 돼요. 가족 간의 어떤 그쵸. 위화감이나 갈등 조장하기 때문에 잘 쓰면 안 되지만 뭐 필요할 이게 때는 아마 4개월밖에 또 안 남았던 상태였고. 그래 급했던 거죠. 네, 그리고 공소시효가 군산 몇 얼마 번씩 남았으니까. 가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래서 이 주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이제 주점을 좀 저녁에 여니까 문 열자마자 최 씨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냥 같이 술을 마셨었는데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던 친구, 지인. 군산 누나의 그 내연남이었던 내연남이죠. 지인이 찾아와서 같이 계속 이제 두세 시간 더 같이 술 먹었대요. 그때가 그렇게 먹고 나간 게 밤 9시 30분이래요. 네. 근데 아까 이 사건이 11시 교통사고가 11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 주점 맞추는 시간인 12시 30분. 그러니까 자정 12시 30분하고 1시 사이쯤에 전화가 와서 이 그 최 씨가 또 만나자고 나가서. 나 감자탕 집에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나서 술 먹자.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그 만났고 근데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제 그 교통 사망 사고겠죠. 최 씨가 주점에 또 왔대요. 그러면서 술 마신 시간을 내가 여기 와서 술 마신 시간을 많이 좀 늦춰줘라. 이게 내가 죽은 사람 그 사람하고 이 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나 용의선상에 오르는 게 두렵다. 그래서 좀 시간을 늦추어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알리바이가 성립돼 갖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이 주점 주인께서는 얘기를 했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 사람이 뭐 진짜 그 채무 관계였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긴 그때 당시 내연남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그렇게 없이 들어줬다. 알리바이 진술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군산 누나 했으면 주점 주인 했으면 이제 지인 있잖아. 군산 누나의 내연남. 근데 그 사람은 사망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미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못하죠. 네. 더 이상 수사 못하고 그 사람은 종료했고 다른 지인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인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때 주점 주인하고 저 지인이 술 마셨다고 진술해 줬잖아요. 네. 그 즈음에 저 알리바이를 성립시킬 수 있게 해준 또 최 씨의 지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지인 그러니까 지인 2라고 봐야죠. 그 지인 그 2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 씨하고 오후 5시, 밤 7시, 01시 통화를 계속 했었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행이 일어나려고 했다면 이 시간에 전화 통화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누가 범인이 전화를 그 시간에 받겠냐.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띄엄띄엄 전화했을 때 이 사람 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해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택시 기사였어요. 맞습니다. 예, 택시 기사예요. 네, 그때 동료였어요. 최 씨도 아까 택시 기사로 예, 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만두고 노동일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도 가서 만나봐야죠. 만났습니다. 네, 자, 옛날에 당신이 3번 뭐 17시, 19시, 공안시에 최 씨하고 통화했다고 경찰에다 진술했었죠. 그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합니다. 당시 최 씨가 택시 조합 지부장이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 왼팔이었다. 그래서 난 그때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도 경찰이 회유를 해요. 그때 거짓말한 거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처벌 안 한다. 근데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당신 처벌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 씨가 시켜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 그때 알리바이를 진술했던 사람들의 다 뒤집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건 뭐 최 씨 범죄 혐의는 입증된 거예요, 거의. 그죠? 네, 군산 누나, 그다음에 그 주점 주인, 지인 2, 지인 1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건 최 씨는 거의 범죄 혐의가 거의 입증되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 씨 잡아야지.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최 씨가 군산에 있을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군산에서 개인 택시. 택시예요. 이제 영업용 택시하다 개인 택시 땄나 봐요. 네. 그럼 만나자고 그랬어요. 경찰이 만나자. 그러니까 11월 8일 날 10시에 만나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군산으로 또 수사팀이 갔어요. 네. 갔더니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요. 와,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이때쯤이요. 한 이제 공소시효 한 2개월 정도 남았을 그렇죠. 때였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거 아마 경사 입장에 똥줄 타죠.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거주지로 갔어요. 네. 거주지로. 그때 최 씨가 아들하고 이제 같이 예. 살고 있었나 봐요. 예, 예. 진짜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딱 가서 만지고. 집 앞에 가서 보니까 개인 택시가 딱 서 있어. 경찰이 제일 먼저 가서 차 서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본넷도 이렇게 본닛 만져보죠. 거기 아직 따끈따끈하면 금방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본닛을 만져보니까 따끈따끈해.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 차 운행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CCTV 또 후다닥 찾아가고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된장 집에 들어가서 가방 챙겨갖고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어요. 차 세워놓자마자 그러니까 가방 경찰이 챙겨놓고. 도착하기 직전에 차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가방 싸갖고 내뛴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경찰은 못 잡았으니까 다시 서울로 와야지 뭐 어떻게. 네. 그렇다면 최 씨가 이제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밖에는 없잖아. 그렇죠. 수사팀이 군산 지리를 알아요, 뭐예요,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최 씨 찾는 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울로 와서 사무실에서 최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도출을 해야죠. 실시간 위치 추적. 네. 그때 최 씨가 사용한 핸드폰이 2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11월 8일 날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통화 아예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 참 이것도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네. 자, 이제 형사 입장에서는 집에서 못 잡으니까 빨리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와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가지고 통화 내역 도출해서 요놈 잡으려고 그랬더니 8일 잡으러 만나기로 한 날, 그날 이후로는 통화 내역에 일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과거의 발신 내역이나 역발신 번호 추적 들어가죠, 경찰이. 그렇죠. 자주 통화하는 사람 네. 보니까 특정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주 일정한 통화하는. 패턴이 있죠. 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일정한. 그 시간만 되면 통화하는 사람. 네. 그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8일 이후에는 여전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특정 번호를 쓰는 사람의 가입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8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는 8일 이후는 통화를 안 했지만 8일 이전에 거를 쭉 뽑아보니까 과거 발신 내역을 뽑아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여성하고 통화한단 말이야.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는 사람 누구세요? 마누라. 거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누라 가능성이 많네. 근데 하여튼 봅시다. 네. 하도 이 사람 여자 관계가 복잡해갖고 지금 이미 2명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 48세 여성이 나와. 여성의 주소지를 보다 보니까 그 최 씨가 아까 군산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얼마 안 되네.
거기서 한 300m 떨어져 거기서 혼자 사는 여성. 바로 옆에 사네. 자기 그러니까 최 씨가 아들하고 사는 집에서 300m 떨어진 거기에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네. 이 여성은 유치원에서 급식 조리하는 여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을 할 때는 전화를 못 하고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군산 내려가서 이 여성 쫓아가야 돼요. 네. 조석으로 통화를 주고 받았다면 이거는 이 여성하고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최 씨가 이 여성 만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근데 안 만나요. 미행 시작됐어요. 근데 안 만나요. 근데 이때 이 여성이 네. 핸드폰 놔두고요. 네. 귀가를 하면서 어느 공중전화로 들어가서 딱. 집 앞에 공중전화로 가네. 휴대폰 손에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속인 사건 한 거랑 비슷하죠. 네. 응? 비슷하죠. 네, 어디 비밀로 전화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딱 놔뒀다가 공중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특정해서 확인해서 봤더니 핸드폰 번호가 딱 나오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 공중전화를 받은 휴대폰. 그랬더니 이번에 명의자를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는 나이 많은 버스 기사였어요. 버스기사 명의예요. 그때 여기서 나는 참 중요했다고 봐요. 경찰이 이 여성이 버스기사하고 전화 주고받는 거네. 그럼 최 씨 아니네. 그러고 포기했었으면 이거 땡친 거예요. 이 사건. 근데 여기서 이치수 팀장이 만만한 사람 아니죠. 네. 이거 최 씨가 쓰고 있으면서 또 택시기사와 또 버스기사잖아. 네. 명의만 혹시 빌려줘서 최 씨가 쓰고 있는 휴대폰일지도 몰라. 이거 끝까지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포기하는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또 누군가 확인해 봐야 돼. 네, 이 48세 여성 아까 이제 그 유치원 급식 조리를 한 사람이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내용 관계인지 이제 하나씩 조사를 해봤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최씨 택시 조합 지부장 할 때 격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네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까 내연 관계 맞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성이 나왔어요. 네. 뭐 재주가 좋은 거예요. 나쁜 놈이 이거. 나쁜 놈이 이거. 나쁜. 뭐에 뿔나는 새끼들이 무슨 짓만 하고 다닌다고? 근데 거기 뭐에 뿔난 거예요, 교수님? 잠깐만. 박 PD님 어디에 뿔난 거예요? 아니 그냥 넘어가세요. 죄송해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편해져요. 네. 세 번째 여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이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최 씨가 전화하는 여성이야. 그래서 가까운 여성이라고 판단해서 이 여성을 미행했더니 안 만나. 그런데 이 여성이 집 앞 공중전화를 써서 누군가 통화를 해. 그래서 그 공중전화에서 통화한 휴대폰을 깠어. 그 휴대폰을 명의자를 조사했더니 버스기사야. 버스기사인데 이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 연관성이 있어 보여. 최 씨가 버스기사 명의로 그 휴대폰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그 와중에 이 48세 여성하고 그러면 최 씨하고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했어. 그랬더니 최 씨가 택시 조합 지부장 할 때 이 여성은 그 회사에 격리로 일을 했어. 그럼 아는 사이야? 그러면 최 씨하고 이 여자는 아는 관계야? 또 주변에 탐문을 했더니 늘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들락날락했대. 주변에서는 다 알아. 네. 부부처럼 지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최 씨가 이 여자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연 관계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 여성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서로 최 씨하고 네. 다 아는 사이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뭐 공식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되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어요. 절차 받기 어려. 이건 바로 직접 치고 들어가게 해야 돼.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조해 달라. 이 여자 이제 부르죠. 이 48세 여자 불러요. 불러서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이 사람 살인 사건하고 지금 연관돼 있다. 그러면서 아마 자초지종 처음부터까지 쭉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협조 약속합니다. 나는 그런데 나는 15년 전 사건은 모른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최 씨한테 만나봐요.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 통화했던 게 그 사람이 만나봐요. 경찰이 설득했을 거예요. 당신이 만나자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버스 기사의 명의로 나왔던 게 지금 최 씨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전화를 해서 좀 설득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아들이 군에서 휴가 나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예요. 그럼 경찰이 좀 전화해서 당신 전화를 받을 거 아니냐. 공중전화로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그 최 씨 좀 만나자고 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만나자고 안 하고 아들이 휴가 나왔으니까 아들 택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인해가지고 최 씨 만나겠다. 그래서 약속 정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요, 이 여자가. 최 씨한테 공중전화로. 그래갖고 11월 22일 날 수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1시에 그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형사도 따라가서 주변에 있었겠죠? 2시가 되도록 안 나타나요. 그러면 수성동이라면 군산이잖아요. 아직 네. 군산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여자가 전화해서 왜 안 와 하고 그렇게 좀 하라고 시켰으면 좋겠는데 경찰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경찰이. 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늘 하던 대로 저녁 7시쯤 조석이잖아. 아. 7시면 어차피 공중전화로 서로 통화할 거 아니야. 그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그 패턴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었구나. 아침 그러니까 전화 왔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7시쯤 전화를 걸었어요. 여성이. 아니,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내가 가고 있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못 갔어. 그러니까 수사팀이 얘기하죠. 다음 날 약속 또 잡아주세요. 점심 약속이에요. 다음 날. 아. 그러면서 점심 약속을 했는데 이때는 장소를 안 정하고 이 최 씨가 집에 앞에 걸어 나와서 집 앞에 큰 길에 서 있어. 내가 차 태우러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펑크 났다는 핑계 못 대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이제 그 여성 48세 여성이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이 여성의 그 핸드폰에 실시간 추적을 일단 걸어놔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동하는 것들을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 추적을 걸어뒀고 이제 이동하는 기지국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형사들은 이제 차량 2대 도로면 그 식당 앞이 있대요. 그 도로면에 잠복하고 있고 그랬더니 12시 정도 되니까 그 최 씨 그 이 버스 기사 명의의 휴대폰이 딱 떠. 그쪽으로 오고 있는 게. 그럼 확실히 오는 거야, 이제 집 앞으로. 아. 1차선 도로로 싹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실시간 기지국이 뜨는데 그 차가 봉고차야. 낡은 봉고차. 그러니까 낡은 봉고차를 타고 온 거야. 거기 오더니 딱 서가지고 그 여성을 태우고 출발해. 아. 그래서 바로 경찰이 쫓아갑니다. 추적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12시 30분에 검거합니다. 검거했어요. 12시 30분에 검거해가지고 검거하면은 이제 그 이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 네. 아들하고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컴퓨터 압수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왜 컴퓨터를 압수했냐면 이 사람이 공소시효 같은 거 검색했을까봐 경찰이 볼 때는.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 너 저 교통사고 사망 사건 났을 때 너 그 저 신 씨하고 그 왜 둘이 왜 헤어졌어?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보험금 1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좀 틀어졌던 모양이에요. 이게 5억이 아니라 아까 딱 보험회사에서 하나만 나왔다 했잖아요. 1억만 1억만 나왔어. 나오니까 이걸 이제 근데 그 딸이 있잖아요. 딸이 받은 거잖아. 딸이 받았어도 딸은 잘 모르죠. 엄마가 저 남편 몰래 해놓고 딸을 수령자로 해놓고 딸은 자기 편이니까 아들 딸은 또 엄마 편 다 들어줬었잖아. 자 이제 그러면 최 씨는 이제 검거 끝났어요 이건. 네, 그죠? 네. 이거는 뭐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신씨 검거하면 되지. 네. 아내. 네. 전처. 네. 그렇다면 이 신씨 알리바이도 신씨 알리바이도 또 깨야지 이제. 최 씨는 지금까지 해서 다 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끝난 거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신씨 알리바이 깨야 된단 말이야. 신씨 그때 알리바이는 딱 하나잖아. 아들과 딸. 자녀들 상대로 조사. 근데 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가족끼리인데. 이거는 절대 이 경우에 딸하고 아들을 상대로 해갖고 알리바이 캐는 건 무의미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니까. 안 바꾸죠. 그 당시에 딸이 22살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피해자 그 당시에 집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왜? 최 씨하고 짜고 교통사고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었으면 집 전화 사용해갖고 전화 주고받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집 전화 통화 내역을 다시 소급해서 확인합니다. 네. 그때 신 씨가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이
98년 12월 20일 오후 6시 15분부터 밤 9시 다음 날. 그 다음 날 03시까지 네. 집에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난 네. 다음 시간까지가 아마 03시까지라고 해서 네. 그 3시까지를 이제 그 집 전화의 내역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 보니까요. 네. 저녁 7시 45분에 예. 집 전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연남 신 씨에게 전화한 게 나옵니다. 신 씨에게 네. 집 전화로 신 씨에게 전화. 네. 내연남이 네. 그 다음에 21일 날 그 다음 날 01시 48분경 또 02시 17분경 네. 두 번에 걸쳐서 삐삐죠. 이른바 얘기하는 호출기. 네. 이 호출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02시 07분에는 최 씨가 신 씨한테 휴대폰도 걸고 그래요. 네. 그래서 12월 20일 날 저녁 7시 54분 08초 08초. 네부터 32초까지 한 20 몇 초죠. 28초 동안 24초다. 24초 동안 이 신씨 있잖아요. 신 씨한테 피해자 죽은 사람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네. 근데 이 피해자가 핸드폰이 아니라 집 전화예요. 집 전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걸려온 전화인 거죠. 맞아요. 신씨한테. 예. 그리고 나서 1시 40분 다음날 1시 48분 03초에서 48분 11초. 11초까지. 그러니까 8초네요, 교수님. 이것도 남편 죽은 사람이 신 씨한테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도 걸었다. 저 전처한테 네. 이 죽은 사람이 집에서 전화도 걸었다. 삐삐도 호출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98년 12월 21일 날 02시 07분 21초 거기서부터 22초 사이에 또 이 최 씨한테 피해자가 휴대폰을 걸어요. 피해자 집에서 계속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전화가 그때 최 씨하고 피해자하고도 어떻게 아는 사이였나 보죠? 네. 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걸고요. 또 21일 날 02시 17분경에 이거 피해자가 또 신 씨한테도 또 삐삐를 하고.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피해자 집에서 이 신 씨한테도 전화했다, 호출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집에서 전화해서 이 최 씨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거. 그리고 12월 21일 날 02시 25분께 공중전화 집 앞 공중전화로 네. 피해자에게 네. 전화를 거는데 이거는 신 씨가 집으로 전화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신 씨는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거고요. 피해자는 이미 바깥에 있었다면 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피해자 집에 딸하고 아들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딸하고 아들 중 한 사람이든 뭐 두 사람이든 이 전화를 신 씨하고 또 최 씨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 받았던 거죠. 결론은 신 씨는 그 당시에 집에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가 신 씨한테 전화하고 삐삐하고 이럴 정도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집안에. 서로 주고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이 휴대폰 집전화 휴대폰 내역이 신 씨가 그 당시에 아들 딸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 왜 알리바이를 그때 수사할 때 이걸 이게 딸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이게 꼬인 건데요. 그래서 딸한테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딸이 너 왜 호출하고 그랬어? 엄마 신 씨한테 왜 호출하고 그랬어?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니들이 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호출. 그리고 니네 엄마 같이 있었다면서 왜 니네들 엄마한테 호출하고 전화했냐? 아빠가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들이 아니 엄마의 호출기가 고장 난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시험해 보려고 엄마 호출 잘 되나 안 되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들 딸이.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딸이. 그러면 너 그렇다면 최 씨한테는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최씨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 씨가 그 당시에 거주하면서 이제 또 사무실로 쓰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 이 전처가 여기도 이제 사건 당일날 그 전화가 있으니까 통화 내역 조사했더니요. 최 씨하고 통화한 게 다 발로 나와요. 사건 전후에서. 응?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집에 있었다는 여자가 네. 그 사무실에서 집으로 아들하고 통화한 게 나와요 또.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집에 아들, 딸하고 같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들과 딸의 진술은 거짓 진술인 거죠. 얘들한테는 그 직접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간접적으로 집 전화와 신 씨의 그 사무실 전화를 가지고 그 당시에 신 씨는 아들, 딸과 피해자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새로 알려진 사실이 이제 이 사건 하면서 몇 개 있어요. 이 피해자가 죽고 난 다음에 형하고 그 부모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인범 잡아달라고 탄원서를 막 올렸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죽었고 내 동생이 죽었으니까 뭐 가족들은 이거 교통사고 위장해하고 이거 내 동생 죽이고 내 아들 죽였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거 잡아주십시오 하고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탄원서 막 써냈어요. 근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요. 그 즈음에 네. 이 전처 신 씨하고 그 아들, 딸 있잖아요. 네. 얘들은 또 거꾸로 빨리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탄원서를 넣어요. 빨리 그래야 우리가 보험 3개를 보험 3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수사 종결 요구하는 탄원서를 넣으면서 보험을 청구합니다. 3개를. 그중에 1개 1억 받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청구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엄청 먹는 사람인데 네.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을 뭐하러 몰래 자동차 보험을 3개씩 듭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체납금 내줘갖고 번호판 다시 붙여주죠. 네. 보험료 실효된 거 또 다시 넣어줘갖고 보험 살리죠. 이거는 신 씨가 이건 100% 범행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이제 통화 내역을 통해서 신 씨의 알리바이도 깨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신 씨를 검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이게 신 씨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이때 최 씨가 도와주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래요. 서로 신 씨 헤어졌는데. 전화번호를. 헤어졌는데도 신 씨 전화번호를 그래도 그 미련인가? 뭐 때문에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 씨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는 데는 군산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위치를 딱 추적했더니 제주도가 있네. 이 제주도에 왜 가 있냐면요. 이 신 씨도 그런 사람들이야. 새로운 내연남이 생겼어요. 아 정말 더럽게 문란해요, 그죠? 네. 이 사건 하면서 더럽게 문란하더라고 인간들이. 이 신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전 남편 나왔죠. 그 유치장에서 자살한 또 재혼남이 있죠. 여기 또 이제 제주도에 사는 내연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씨가 도와줘서 최 씨가 알고 있는 신 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위치 추적을 딱 했더니 제주도에 있네. 왜 제주도에 있나 했더니 제주도 사는 남자, 제주도가 고향인 남자하고 또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제주도 놀러 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러면 또 경찰이 또 가야지 비행기 타고. 군산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그게 11월 24일 날 입니다. 오후 5시에 밥 쳐드시고 있는 그 신 씨를 검거했습니다. 식사 중이더래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5년 전 사건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오리발 깠답니다. 범행 부인하고. 이거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엄마를 이제 제주도에 따가지고 수갑 질러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군산으로.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경찰이 미친 거 아니냐고 지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라지만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때 검거했을 때가요. 공소시효가 채 한 달이 안 남았을 이제 때였어요. 거의 다 돼갈 때. 그러니까 엄청 긴박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자 이제 조사 들어갔어요. 자 최 씨부터 증거 다 들이댔는데도 오리발 깠대요. 계속 오리발 내밀으니까 이제 이 지수 팀장이 계속 다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어떠냐. 그래도 계속 부인을 하더래요. 이때 이제 마지막 그 신문기법인데 사실은 이게. 네. 그래? 당신 우리가 증거도 이렇게 보여주고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도 당신이 끝까지 부인해? 그럼 좋아. 이게 내가 이제 지금 묻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묻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당신이 또 부인하면 더 이상 내가 안 묻겠어. 우리 증거로 그냥 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 사람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왜 그랬어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질문했어요. 그때 왜 그랬어?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안 물어봐. 그때 왜 그랬어? 이때 이제 최 씨가 이게 사실 수사기법이거든요. 왜 죽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안 죽였다고 그래요. 네. 그 죽였다는 그 뉘앙스 자체가 엄청 두려운 그 어휘예요. 살인범한테.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늘 내가 교육할 때도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키고.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네. 형사들은. 그랬더니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안 묻겠다고. 그때 왜 그랬어? 마지막이야. 이 질문이 끝이야. 너한테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거는. 너 나하고 만날 일도 없어. 증거로 기소할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드디어 다 털어놓죠. 네. 이때 최 씨는 모든 게 다 신 씨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신씨 핑계 되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내연 관계였고 맞보증 관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한테 신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남편 살해해서 그냥 우리 보험금으로 이거 퉁쳐서 우리 좀 여기서 구비탄 생활에서 벗어나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낙을 한 거죠. 네. 최 씨도. 그러면서 사전 답사 네 했고요. 네 범행 장소 네 그래서 그 대지 그 축사 축사 부근 물색하고. 네. 그래서 그 20일 날이 이제 사건 당일이잖아요. 그때 신 씨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피해자가 왔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피해자를 불러내야 되잖아 집에서. 네, 이 여성 그 아내 전처가 신 씨가 피해자를 불러내서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술집에서요. 그게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매운탕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매운탕집으로 자기 전 남편 불러내갖고 충격받는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은 말이야 나 너하고 이혼하긴 했지만 지금 이미 이혼 상태지만 그전 얘기 좀 할게. 사실은 나 5년 전에부터 내연남이 있었어. 여기서 뻑 간 거예요 그 남편은. 이혼은 했지만 얼마나 분했겠어요. 모르고 있다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충격받아 술 엄청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취 상태로 안주시키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 참 나쁜 사람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피해자가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만취 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때 술집까지 그 이 남편을 싣고 간 차는 최 씨가 가져온 그 그랜저랍니다. 그랜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프린스는 또 아까 구형 그게 교통사고가 났던 거는 신 씨가 왜 그 프린스를 운전을 못하냐면 남편 거 운전 못하냐면 그 수동이에요. 이 수동이니까 이 오토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토. 그거를 최 씨가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 씨는 이제 그때 이 신 씨가 전 남편 불러내 갖고 매운탕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놈은 그 이 세워둔 그 피해자 그 프린스를 끌고 간 거예요. 최 씨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랜저로 그 신 씨가 이 그 피해 남성을 이제 술이 떡이 된 사람을 싣고 어디로 오냐면 사전에 약속한 음파 유원지라고 있어요. 그 유명해요 군산. 그 유원지 근처에 있는 공터에다가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후두부의 그 공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도구가 준비했었던 절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절국공이 이렇게 그 빨대 하는 절국공이. 그래서 아까 후두부 쪽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모양이 나왔던 게 그 절구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 가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절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최 씨는 그 차 끌고 공터로 간 거고요. 신 씨가 이제 뒤따라가고. 그러니까 나 이게 정말. 근데 공터로 갔을 때 차가 딱 멈추니까요. 피해자가 문 열고 도주했대요. 사망을 안 했구나. 네, 도망했대요. 막 도망갔는데 이 최 씨가 그 차 안에 있는 복스렌치라고 있어요. 복스렌치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쇠뭉치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뒤쫓아갖고 머리 가격해서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차가 프린스잖아요. 최 씨가 집에 세워주는 거 끌고 나왔잖아요. 신 씨는 자기 남편 데리고 나올 때 최 씨가 준비해준 그랜저 끌고 왔잖아요. 오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꼬여서 안 되겠다. 정리를 하고 와야겠다. 자, 신 씨가 계속 매운탕 집으로 남편 불렀죠. 네. 남편 불러서 남편 나왔잖아요. 네. 남편 나올 때 남편은 차 놔두고 두게 하고 최 씨가 마련해준 그랜저를 내다가 태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가 수동기어는 못하니까 남편 거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차 타. 내가 구한 차 타. 그랜저. 그게 오토예요. 그건 최 씨가 구해줘. 내연남이. 네. 거기다 남편을 태우고 와서 그 지곡동에 있는 그 매운탕집에서 남편 열받게 해가 술 떡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의 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그랜저에 남편 태웠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이 최 씨는 집에 있는 그 프린스 네. 남편 거 키를 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놔둔 거예요. 그걸 끌고 근처에 와 있다가 음파공원 공터 정도 왔잖아요. 네. 이 여성이. 그러니까 뒷자리에 타가지고 깐 거예요. 네. 절구공이를 때리고 피해서 또 도주했어 남편이. 도주하니까 그 복스렌치 들고 와서 맞아 때려갖고 살해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위장하려면 프린스에 태워야 되잖아. 본인 거 피해자 차. 네. 거기에다가 운전석에다가 피해자를 태우고 이거 웃기더라고요. 운전석에 사람을 앉힌 상태에서 옆에 최 씨가 앉아갖고 운전했어요. 제주는 제주예요, 그죠? 아마 이쪽으로 쏠리게 해놨겠죠. 사망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쪽 창문 쪽으로 붙인 다음에 옆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운전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풀구 축사에 부딪히게 한 거죠. 언덕 정상에서부터 이제 기어 중립해놓고 그대로 굴른 상태에서 가서 축사에다 꽝 때려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9시 반에 아마 아까 술 먹던 곳에서 나와서 최 씨의 프린스를 끌고 여기 공터로 왔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망 사건으로 위장한 후에 본인은 다시 자신의 그랜저를 타고 맞아요. 아까 감자탕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 주점의 지인들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신씨 이제 조사했어요. 신씨 네. 이제 조사했더니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최 씨가 전부 자백했다. 최 씨 자백 받았잖아요. 다 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또 핑계 댑니다. 최 씨가 시켜서 내가 거짓 진술한 거다. 응. 나는 살인 사건하고 관련 전혀 없다. 예, 오리발까요, 신 씨. 그러니까 또 그 전에 내연남한테 다 미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 씨 딸 알리바이 얘기해줬던 딸 이제 경찰이 이제 그죠. 하죠. 네, 너 왜 왜? 거짓말하냐? 너 아빠도 죽었는데 아빠 죽은 사건인데 그랬더니 엄마 부탁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던 건 맞다. 근데 생각해봐라. 엄마가 아빠를 죽일 리가 없는데 용의자로 물릴 것 같아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이 딸 얘기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요. 아까 이제 자기는 또 이제 공터에서 아까 그렇다면 이제 신 씨의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아까 최 씨는 이미 다 이제 자백을 한 거고요. 또 신 씨는 내가 공터에서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걸 봤다. 그리고 차량에 태우고 근데 자기는 그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랜저 타고 그냥 도망갔다 집으로. 그런데 경찰이 물어보죠. 그럼 공격당한 사람 놔두고 집에 가는 게 맞냐? 병원 가야지. 여기서 대답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최 씨가 저 공터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랜저 끌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경찰이 당신 그래도 전 남편인데 사람을 때려서 죽였으면 그 사람 데리고 병원 갈 생각을 해야지. 예? 도망가? 당신 집으로 갔다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그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최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만 그냥 뭐 현장 검증할 때까지도 계속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 그러면 이 프린스 열쇠 있잖아요. 네. 그 열쇠는 미리 짠 거예요. 앞바퀴 팬더 있는 데다가 신 씨가 미리 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준비한 그랜저 끌고 남편 태우고 매운탕집 갈 테니까 당신은 교통사고 위장하려면 프린스가 필요하니까 당신은 내가 프린스 열쇠를 그 앞바퀴 팬더 쪽에 놓을 테니까 거기서 꺼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음파공원 공원 공터로 와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신 씨가 계속 나는 최 씨가 시켜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서로 짠 거죠. 그렇죠. 공모한 것들이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신 씨의 부인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린스 열쇠를 집에 있어야 될 열쇠를 그 앞바퀴 팬더에다가 숨겨뒀다는 것 자체가 공무한 증거죠. 네. 이 사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악질. 이 여자는 끝까지 범행 부인했어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요.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돼서 미제가 됐던 사건을 거의 끝난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알리바이를 하나하나씩 깨는 거. 공소시효 25일 전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다 만나고 설득하면서 이 알리바이를 깨는 거. 그러면서 이 미제였던 사건을 해결한 거. 진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5년 만에 이 사건을 해결을 했는데 공소시효 25일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 형량 관련돼서 내가 죽으라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예. 정말 이거 엄청나게 찾았는데 이걸 내가 못 찾았어요. 이제 이게 하도 지저분하고 내연으로 엮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보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담당 형사들하고 저 통화 시도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알게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집념, 네. 어마어마한 그 형사들의 어떤 집념으로 해결했던 사건인데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전담팀입니다. 그 형사들 보면 전일수 형사, 전일수예요. 그다음에 정관수 형사, 네. 이인선 형사, 네. 고준석 형사, 네. 신대현 형사, 이치수 팀장, 그다음에 김근준 실장, 여러 사람이 고생했는데 정말 수사 열심히 잘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열심히 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잘했다는 소리보다 열심히 했다는 소리가 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 그냥 미제였구나라고 하지만 뭔가 보험 사기의 냄새가 나고 이 사건의 알리바이가 분명히 너무 완벽하다, 이상하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 알리바이를 하나하나씩 깨가는 작업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관련돼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한 지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걸 깰 수 없다면 통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봐서 그렇죠. 맞춰보면서 이 상황을 다시 완벽하게 재구성해내면서 이 사건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점 재수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피와 땀으로 서울에서 군산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거 정말 힘든 수사한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했고 참 잘했고 저 열심히 했다는 소리 하겠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보다도. 네. 91번째 사건은 교통사고 위장살인 사건. 군산에서 발생했던 그런 그 전처. 그다음에 내연남이 그 전 남편을 살해했던 안타까운 사건 소개했습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